안녕하십니까, 직소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외교, 방위의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보장전략 등 3대 문서를 1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문서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 방위력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에 담긴 반격 능력에 대한 것으로 적이 공격하면 그에 대한 반격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흐름이었으나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미사일 공격이 있을 경우 단순히 미사일만 방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 차량까지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바뀐 안보 전략에 따라 공격과 방어를 위한 다양한 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구매 혹은 자체 개발을 현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늘려 미사일 공격 방어를 강화할 예정으로 기존 국방비를 약 1.6배, 원화로 약 410조 원을 증액시킬 예정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최근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한 결과 일본 국민의 절반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하는데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이 2022년 3에서 4월 일본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68%, 반대하는 의견이 30%로 거의 2배의 숫자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 매체에서는 일본이 무장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면서 반일 여론을 선동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글쎄요, 일본이 독자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본의 무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막은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4년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의해 만들어졌던 국가안보보장전략에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규정했었는데 기시다 총리가 되면서 더 강한 표현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즉, 현재 일본의 무장은 일본의 단독 행동이 아닌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미일합동위원회입니다. 미일합동위원회는 1952년 설립된 조직으로 미국과 일본의 고위급 장교와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 대표는 외무성 북미국장, 법무성 장관, 농림수산성 경영국장, 방위성 지방협력국장, 외무성 북미참사관, 재무부 장관, 관방시비관으로 이루어지며 미국 측 대표는 제1미군사령부 부사령관, 주일미국 대사관 공사, 제1미군사령부 제5부장, 제1미육군사령부 참모장, 제1미공군사령부 부사령관, 제1미해군사령부 참모장, 제1미해병대 기지 사령부 참모장입니다. 월 2회 비밀회의로 진행되며 장소는 뉴산호 호텔에서 1회, 일본 외무성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회 합니다. 매번 한 번 뉴산호 호텔에서 고정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을 보니 뭔가 있나 보죠? 사실 뉴산호 호텔은 주일미군이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이 원하는 장소에서 한 번, 일본 측이 원하는 장소에서 한 번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미일합동위원회야말로 일본 정치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림자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절대적인 것으로 일본의 총리나 국회, 국민들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를 거친 일본의 관료는 정부의 중요 요직에 배치되기 때문에 출세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법률 분야에 관련된 부서로 많이 배치되는데 역대 위원회 멤버 중 일본 법무성의 최고위직인 법무성 사무차관을 차지했던 비율이 17명 중 12명이었으며 그 중에 9명이 검사총장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법이 개정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십니까? 일본의 무장을 위한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부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의 불쏘시개가 된 인물이 바로 전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암살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베의 죽음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한국인들 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로 인한 불황으로 인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무기를 팔려고 하는 것이지 전쟁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매우 진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일본 정계는 아베의 죽음으로 인해 아소타로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동북아시아 정책은 록펠러를 중심으로 했던 미국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설계를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영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은 세계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전략 수립의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중국이 편해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과 영국은 제2의 영일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며, 과거에 제정 러시아의 남하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통해 막았듯이 이번에는 중국의 남하를 일본과 함께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8일 동경도지사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하철역 100개소를 긴급피난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원을 위한 혈액을 장기 보존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일본의 유사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상당한 자위대원의 치료에 필요한 혈액을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속한 치료를 위해 사전에 자위대원들로부터 체열을 통해 확보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전쟁 준비를 강화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보조를 맞춰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상황은 점점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안보 관련 회의를 할 때에도 한미일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는 것보다 한미 혹은 미일로 따로 만나서 회의를 하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보안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현재 뭔가 중요한 부분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공격 가능한 국가로 되는 과정에서 최근 독도 문제로 한국과 충돌을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동맹국 간의 결속이 중요한 때에, 그것도 일본이 무장 가능한 나라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에 일본이 갑자기 독도 문제를 거론한 것은 한미일 동맹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무장도 안 한 일본이 벌써부터 이렇게 행동한다면 무장한 이후에는 더 큰 도발도 할 수 있다고 예측이 가능한데 왜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이미 동북아시아 질서의 설계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행위가 용인되는 것이며, 일본의 이런 행동에는 한반도를 동북아시아 분쟁의 시발점으로 삼으려는 의도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전쟁이 난다면 제2의 한국전쟁 특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아소타로의 외할아버지였던 요시다 시게루도 총리 시절 한국전쟁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신이 일본에 주신 축복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전쟁이 나려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북한을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남침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의 좌파 정권이 생길 때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북한의 경제를 살리고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또한 지속적으로 북한에 자금을 보내서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파친코 사업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연계 제1동포들이 대북 송금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고 방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북한을 키웠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IMF 금융위기 시절 한국 기업들을 살려야 할 외채들을 북한에 퍼주어 북핵 개발을 돕고서 노벨 평화상까지 탔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군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리 혐의로 투옥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정원 관계자들에게까지 대규모 숙청을 하고 대공 업무를 할 수 없게 손발을 묶었습니다. 또한 군 부대 내에 동성애를 퍼뜨려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전투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원래 군대 내에서는 동성애건 이성애건 풍기문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대 내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병사들에게 월 2회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위수 지역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어 만약에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하게 된다면 6.25 전쟁 때처럼 제대로 된 방어도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연 군의 무능 때문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시나리오 속에서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국민들이 좌우로 나뉘어서 대립을 지속한다면 한국전쟁 이전의 상황과 거의 유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전을 동북아시아로 확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진다면 결과는 뻔하겠지요. 2022년 12월 25일 러시아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위원회의 안드레이 코르투노프 사무총장은 한국과 북한이 직접 대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답해 점점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번지는 것을 원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국민의힘당이 정권을 잡는 게 정의인가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게 정의인가요? 그런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실 건가요? 이상 식소였습니다.